네, 안녕하세요. 서울기대TV 김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휴 잘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의 시기인 만큼 여러 얘기를 좀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오늘 전체적인 강의 흐름은 뭐 차트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금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 드릴 거냐, 종목에 대한 분석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내용주들이 지금 요즘에 외인들한테 철저하게 좀 외면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외인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도 국내 대표 종목들 좀 리뷰해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삼성을 시작해서 2차전지까지 해서 바이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총 망라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건데요. 하나씩 보면은 오늘은 여러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거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이 떨어져. 또 그 다음은 주식이 오른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시장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식이 떨어져? 금리 인하하면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금리하고요. 주식 차트, 지수하고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무조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요. 주식이 다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릴 때 주가 지수가 오히려 떨어졌었던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은 약간 더 떨어졌을 때가 좀 많다고 보는 게 맞고 평균적인 수치로 따져봤을 때도 떨어졌을 때가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면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냐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금리를 어떻게 해요? 네, 인하하는 거예요. 자, 2020년 때 코로나 사태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리가 2.5, 3%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어떻게 해요? 네, 제로 금리에다가 딱 맞춰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시장에서 양적 완화, 자금을 풀었어요.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자,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죠? 이거 하나 알고 가세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이때랑은 좀 달라요. QT가 아니야.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지금 뭐랍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연준은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떻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뭐예요? 금리를 내리는 모습을 취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힘들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또 뭡니까? 0.25% 25bp라고 하죠. 퍼센트냐 아니면은 0.50이냐 50bp냐를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여기 25bp가 한 70% 정도의 수준을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포인트였는데요. 70% 수준. 그래서 25bp를 하는데 만약에 이 50bp로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많이 하는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사람들은요, 야,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뭐예요? 과하게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은 이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뭐예요? 네, 더 내려갑니다. 이렇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의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 사실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당연히 한계는 있죠. 근데 금리 인하를요, 재밌는 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5% 수준의 금리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일전에 금리가 미국이 추구하는 금리는 뭡니까? 2.5에서 3% 정도 수준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요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여기까지 내리잖아요. 내릴 때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과거치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드려보자면 금리 인하 때 쭉 내릴 때 시장이 안 좋았다가 오히려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딱 멈춰 있을 때 있죠. 가만히 있을 때. 네. 그때가 뭐였습니까? 시장이 웬만하면 항상 주식하기 좋았었던 시장이에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대에 못 미치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때문에 네, 시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약간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50bp 너무 많이 내리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네,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아시겠죠? 무슨 일이 있었죠? 왜 연준에서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나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인플레. 연준에서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인플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야, 어떻게든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아보자. 이거를 잡은 다음에 나중에 좀 안정되면은 금리를 좀 어떻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계속 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올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던 거잖아요. 근데 쭉 올렸던 금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내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시장이 뭡니까? 야, 싸진 금리를 통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자금이 이자를 좀 덜 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딜레마 같은 건데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만은 금리를 내리면은 다시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요. 시장이 네,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이 떨어졌다는 그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정이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식이 오른다라고 보시는 분들 패턴입니다. 볼게요. 자, 왜 올라요? 대출 비용의 감소입니다. 자, 지금은요. 미국 같은 시장은요. 주택 담보 대출을 하게 될 경우 이자 비용이요. 7%는 기본이고요. 8%, 9%까지 현재 차지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자, 어떻게 과연 이 이자 비용을 내고 살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은 비용을 내고 있어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대출 비용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감소하니까 조금 어떻게 됩니까?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비가 조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체 투자, 채권 같은 게 수익률이 떨어질 테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 자산 선호를 한다는 거죠. 이걸 뭐 주식을 산다는 거죠.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게 늘어날 거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죠? 자,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실적이 어땠나요? 2분기 때 실적.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월등히. 근데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 하나로 해서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또 폭락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시장에 대한 그 경계감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약 4년 만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 자체가 또 4년 만에 열려요. 지금 딱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크리티컬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방금 엔비디아 얘기 드렸죠. 실적은 예상치보다 상위, 기대치보다 아래.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블랙엘이 대박을 칠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 더더욱 좋아질 거라고 하고요. 또 무슨 얘기가 돕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2028년, 2030년에 얼마? 네, 1조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1조 달러 부자. 전 세계 최초로. 그럼 줄줄이 페이스북 오너도 마찬가지로 줄줄이 따라온다고 하죠. 엄청나게 그 말인즉슨 주식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시장이 좋아진다고 메인 종목들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목들이 결국 실적이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반응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뭐 때문에요? 불안감 때문에. 4년 만에 처음 하는. 또 경제학자들이 그간에 코로나 때 있었던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경기,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그간 과거치 데이터를 다 빗나가면서 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함이 가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작은 IT 버블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위험자산 선호를 하긴 하지만 뭐다? 불안감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어쨌든 금리 인하라면 또 왜요? 기업 이익이 증가하죠. 네, 기업 이익 증가해요. 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나스닥의 IT 기업들이 좋아진다고 하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을 끼고 운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경제 성장 촉진과 미래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이 좀 오른다? 이것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앞에 저는 약간 좀 내린다 쪽에 의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순간에 와 있는데 하필 지금 시점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4사 그랬죠. 4년. 4년. 왜 하필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의 시작점 자체가 왜 하필 같이 있는 거냐.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맞춰.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항상 주식이 뭐예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로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어떤가요?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고 하다가도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선다고 하기도 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쪽에 붙을지 모르는 거야. 어디가 잘못될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됐던 간에 이 후보와 이 후보, 두 후보가 미는 그런 기업 간의 성장성이 굉장히 갈리게 되잖아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 2차 전지 신재생 쪽에 바이든 후보 진영을 그대로 따라가서 진행을 하는 거 민주당 라인은 공화당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서로 자기 약간의 이쪽 후보의 정책을 어떻게 조금은 따라하는 뭔가 좀 약간 침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해리스 후보가 요즘 우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우클릭을. 공화당 쪽에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약간은 포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시장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더더욱 또 예민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서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뉴욕 증시는요. 지금 시장이 한번 나스닥이 또 다우존스 S&P 쪽 가다가 또 꺾였잖아요. 꺾여 있는데 가다가 꺾였어요. 나스닥이. S&P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자,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 가장 큰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이게 주식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이미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는 터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 인하하고 나서 최소한 10월 중순까지 시장 보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요. 더더욱 심해요. 왜 심할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잘 보세요. 요즘은 증권사에서요. MTS로 해외 주식을요. 아주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옛날이랑 달라요. 해외 증권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뭐합니까?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미국 주식 대표 7 종목. 이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정말 편한 시장이에요. 자, 삼성전자와 여러분 SK 하이닉스를 사요. 네, 안 가 주식이. 샀다 하면 물려 우리나라 대형주는. 사고 싶어요? 아니죠. 코스닥 종목 중에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코스닥 종목을 딱 1월 달 첫날에 매수했으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4개 중에 3개 종목이 손실 중이다라는 게 이게 일주일 전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지.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M7이나 흡수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하겠냐고요. 예. 안 하죠? 가죠.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받는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100대 기업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 꼴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또 하나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거래 대금이요. 요즘에는요. 적게는 8조부터 해가지고 약 10조 정도의 흐름을 보입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입니다. 여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예요.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조금 답답한 건 뭐냐. 자, 우리나라에서 개인들과 플러스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밖으로 나간 자금이에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가 조금 안 돼요. 1,0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코스피는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어요. 이 거래 대금. 불과 2년, 3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조 이상을 항상 유지했었던 그런 거래 대금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아예 반도 안 해요. 그럼 지수가 반토막이 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샀다 하면 물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저 같아도 어차피 삼성하고 하이닉스 하면 길게 보시잖아요. 현대차나 대형주 보면 길게 보잖아요. 그걸 차라리 안 사고 뭐예요? 그냥 M7을 사서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자체가. 얘는 매수하고 기다리면은 결국 올라갈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쵸? 있어. 엔비디아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떨어져. 더 사자. 더 사자.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주식들은요. 이게 없어. 믿음 자체가. 그쵸? 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왜 이래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참 아실 건데 위아래로 괴롭힙니다. 여당도 괴롭히고 야당도 괴롭혀요. 대출을 못하게 꽝꽝 막아버리고요. 지금 다시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금투세를 또 합니다. 여당도 찍어 누르고 야당도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요. 1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자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는 20에서 30%가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나스닥과 뉴욕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미 이 퍼센테이지 수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실행이 돼서 빠져나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람들은 더더욱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좀 과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25bp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퍼센테이지에서. 이게 만약에 25가 아니라 50bp가 예상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야, 이거 경기가 안 좋구나. 침체구나. 침체니까 많이 하는구나. 코로나 때는 침체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했어요? 채권을 사줬다고요. 양적 완화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M2 통화량 자체가 그때랑은 달라요. 통화량이 원래 또 꾸준하게 느는 거지만 코로나 때는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냥 원만한 이런 모습 보여요. M2 통화량 자체가 이게 다르다고. 시장에 움직이는 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래야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시장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우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시장이 좀 되고 있냐면 답답하게도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단기 트레이딩만 판을 치는 시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단기는 한국에서 하고요. 장기는 뭐 합니까? 미국 주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참 웃기게도 그렇게 됐어요. 장투 뭐 요즘에 다시 품절주 해가지고 뭐 양지사나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그거를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믿음이 안 간다고. 그래서 뭐 합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더더욱 중요시된 시장이 됐다. 한국 시장은. 그러면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전일자 주요 뉴스거리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무료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긴 하는데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시면 관련주 나열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오늘 보셔야 될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테마 한번 봐보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테마주들을 제가 전부 다 나열을 해드려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테마주 나열해 드리는데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대장주가 항상 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 테마주 보면은 그 테마 중에 몇 개 항상 많이 오르는데 시장이 빠져도 올라요. 그 테마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 오르지 보시면서 또 우리가 검색해 보시면 이 중에서 대장주는 뭐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더더욱 자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요즘에 안 좋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거래대금도 없지만 여기로도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작은 시장에서 더 작은 종목들을 모이다 보니까 나름 여기는 좀 돈이 넘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다?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떨어지는 속도도 빨라. 정말 뭐 스캘퍼까지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해서 조금 중기적으로는 아니고 그래도 한 일주일 관점, 2주 관점으로 해서 좀 올라가거나 하면 좋은데 그건 있긴 있었죠. 정말 큰 거 아니고선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코로나 관련주들은 얼마 전에 정말 많이 올랐죠. 한 일주일가량 상승 주다가 좀 촥 한 번에 급락 나오면서 지금은 완전 더 빠져 있어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다? 요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장전 예상치 수급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HTS상에 뭐 다 찾아보시면 각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 장전에 예상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불과 한 4,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전 예상치 종목을 검색하면 이 종목들이 다 거래량이 나와요. 거래량이 나오는데 와, 저 거래량 자체가요. 요즘에는요. 장전 예상치 보면은 씨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장전 예상치의 급등주를 보고서 따라하시는 경향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에는 장 출발하고 나서 보시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안 사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든요. 개인 뭐 매일매일 하시는데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진짜 이게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요. 철저하게 전 세계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답답한 시장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바꿔가지고 왜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주식을 하시는데 조금 비율 좀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진짜 중요한 게요. 아까도 이제 4년 만에 금리 인하와 4년 만에 대선인데 만약에 시장이요 이번에 하락 흐름을 보이고 만약에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되면은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빠지는데요. 보통 이제 금리 인하 시작했을 때 빠졌던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 40%까지 빠진 적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효과가 있어요. 살짝 오른다 이렇게. 예, 살짝 올라요. 요 텀 자체가 보통 일주일에서 2주가량 가요. 이게 중요해요. 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단계적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예, 쭉쭉 밀리면서 이게 한 30%까지 빠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도 다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전에 다 자기들 생각했던 거랑 틀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뭘 보셔야 되냐면 9월 이번에 17일과 18일에 FOMC가 열리잖아요. FOMC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뭘 보셔야 돼요? 3월, 6월, 9월, 12일에는요. 12월 달에는 뭘 발표하냐면 뭘 보여주냐면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9월이잖아요. FOMC에서 점도표를 보여줄 거예요. 점도표가 연준 위원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인물 합쳐서 19명이거든요. 19명이 이런 캔버스 같은 데다가 24년, 25년, 뭐 26년 해가지고 롱텀 해가지고 점을 찍어요. 그래서 여기 점이 쫙 해가지고 여기가 5.0 뭐 이런 식으로 찍혀 4.5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점을 찍습니다. 점을 19개씩 찍어요. 이게 올해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연준 위원들은 올해를 얼마까지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년은 얼마까지 금리를 보고 있느냐 이걸 비교해 놨는데 3월 달에 있었던 점도표는요. 점도표보다 6월 달 점도표가 약간 더 위에 있었어요.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쵸? 기억하시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요. 이때 당시에 안 잡혀가지고 뭐 했어요? 네, 금리를 바로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달보다 6월이 가장 많은 점 위치가 한 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봐야 되는 거야. 9월 달은. 9월 달이 재밌는 게 보시면 자, 첫 금리 인하를 한다는 시점이지만 뭐예요? 12월 달은 왜 대선이 끝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쵸? 네. 대선 11월이잖아요. 요거 맞춰가지고 금리가 또 점표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리는 거예요. 네. 제가 요거 점도표는 나오는 즉시 제가 무료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가지고 짧게나 분석글을 적어 드릴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점도표 다운받는 것도 되게 쉬워요. FOMC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캘린더 들어가시면 다 나오긴 하는데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점도표 이번에 정말 중요하다. 9월 달 12월에 뭐까지 있다? 12월 점도표 있지만 11월 여기 사이에 대선 껴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진짜 모르겠는데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번 9월의 점도표를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 점 하나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요동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점이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된다. 한 번 더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제가 오늘 이거 봐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형주 분석. 자, 여러분들 대형주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오늘 이제 시장이나 최근 시장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요, 조금 많이 답답한 게 있어요. 잠깐 우리 볼게요. 자, 하이닉스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는데 자,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 너무나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갈 듯 하면서 양봉을 띄우다가 내다 꽂아. 띄우다가 내다 꽂아.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계속 좀 믿음을 안 줘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인데 자, 보시면 삼성 보세요. 오늘도 매도가 나오는데요. 외인과 기관들이요. 정말 이거 맞아 싶을 정도로 매도를 해요. 보시면 외인이 어제 뭐 쭉 보세요. 지난주 내내 보세요. 기간 보세요. 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듯한 수급이거든요. 실적 좋다면서. 그리고 또 삼성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HBM3 뭐 3단 뭐 좋아 이거야. 근데 납품을 하는데 처음에 납품 나왔다 하고서 삼성 부인하고 또 어디서 얘기하고 부인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기대했었잖아요. HBM 납품,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납품을 했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뭐예요? 삼성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삼성의 큰 그림을 보자고요. 이게 얼추 바닥이 확인되는, 주목으로 볼게요. 바닥이 확인되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건데 저기 보시면 저 멀리 2015년, 14년 이때 쓰리바닥을 찍었었거든요. 이때 쓰리바닥 찍었어요. 쓰리바닥 찍고 차트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 얼추 이런 그림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여기 라인 자체가 삼성이라는 종목의 대형 하단 자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쓰리바닥을 찍고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쭉 올라갔죠. 바닥을 찍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고요. 여기가 코로나 때고요. 다시 바닥을 찍고 네, 다시 여기서 찍는데 여기 하단 자리가 약 얼마냐면 한 6만 5천 원 정도의 부근 자리예요. 무조건 이 자리가 터치한다고 그게 아니라요. 이 정도 가격입니다. 6만 5천 원 정도 가격인데 사실 원칙적인 추세 라인에 대응을 한다면 이거 10년 차트입니다. 이거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차트인데요. 여기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 여기 하단 라인 이탈 자리죠. 이런 자리들. 여기 자리는 장기 추세에서 봤을 때 매수 자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게 삼성이 좀 밀려서 만약에 좀 더 밀려서 아니면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근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6만 8천 원 왔다 갔다 하니까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건 삼성의 분할 매수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일주일 안에 끝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주도 안 돼. 최소한 분할 매수를 개월로 하셔야 돼요. 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서 최소한 2달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하셔야겠죠, 당연히. 다음 주부터 FOMC 보고하셔야 되니까 그때부터 하신다 치고 9월에 2번, 10월에 4번 이렇게 하시면서 약 2달 동안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같은 방법을 쓰셔야 돼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와, 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이 빡 할까요? 아니요. 별 반응조차 없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언제부터 떠들었어요, 시장에서? 이게 코스피라 그렇긴 한데 나스닥 기준으로 볼까요? 나스닥으로 또 증명하겠다. 자,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2023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거의 2023년 그 말쯤에 조금 더 확실시되는 그림이었어. 10월 달부터. 네. 이때가요. 나스닥이요. 13,000포인트였어요. 13,000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갔어요? 여러분? 19,000을 넘어갔잖아요. 이게 13,000포인트였어요. 여기가 19,000이에요. 다 좋은데 왜 이 생각은 안 하세요? 여기서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거의 50%가 올랐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종목으로 살펴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오른 거예요. 기대감으로 쭉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고점 쪽으로 내려오는데 기대감 소멸은 생각 안 해보세요? 금리 인하하면 기대감 소멸. 이 생각은 안 해보시는가요? 혹시? 종목이 기대감 따라 가다가도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항상 사람 많으면 사고 나듯이
수급이 몰리고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 음봉가 크게 장대 음봉이라든가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위험한 차트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차트가 뭐예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거나 쭉 나왔다.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와요. 아니면 장대 윗꼬리가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이건 뭐 이제 코스피 차트이긴 하지만 뭐 요거 비교할 건 아니지만 굳이 그리려고 제가 빼볼게요. 차트 보지 마시고 거래가요 쭉 봤잖아요. 거래가 이제 어느 날 거래가 쫙 붙으면서 쭉 가는데 주가가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면 긴 꼬리가 잡혔어. 이런 식의. 그리고 거래량이 폭증을 했어. 전날보다 월등히 많게. 이거 빨갛게 물이 들었어. 빨갛게 물이 들었어. 물이 들었다고. 갔다가 다 내려갔거든요. 이거 진짜 위험한 차트인 거 아세요? 이런 차트가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자 봅시다. 비교할 건 아니긴 한데요. 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장대 양 음봉이긴 한데 결국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런 차트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 두 번 이런 자리들. 이 종목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차트만 보세요. 네, 이런 그림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그림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짧게 그냥 말씀드렸던 거고 어찌됐든 간에 요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짧게 IT 관련주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은요. 현대나 기아나 현대오피스인데 이게 최근에 많이 답답한 게 뭐냐면 현대차 볼게요. 너무 답답해. 자, 제가 현대차 차트를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거 라인 항상 두 개 긋고 설명드렸어요. 여기. 제가 작년 죄송합니다. 올해 3월부터 해서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던 게 여기가 박스가 라인이 완성됐다. 제가 3월부터 이 정오의 템포가 방송을 했잖아요. 이거 박스다. 돌파가 나오면 세게 갈 것이고 떨어지더라도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 근데 이때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버텨라. 이게 이미 손절가 이탈했는데 놓치신 분들은 버텨라. 다시 바로 올라갔죠. 안착되면서 뭐예요? 이 라인을 계속 지켰다고요. 그런데 돌파하면서 크게 간다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또 버텼어요. 이 라인을 버텼다고요. 다시 갔잖아요. 그리고 고민을 해야죠.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해요? 자, 장대 양봉 꼭대기 자리. 여기는 뭐다? 여기는 손절 자리. 익절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조건적이죠. 네. 그 다음 다시 이탈하면서 깼다가 버텼어. 그리고 8월 달에도 검은 월요일 날 급하게 내려왔었죠. 그 다음 날부터 올려놓는 거 보니까 살려놨다고. 그래서 저도 살려놓는 거 보고서 좀 지켜보다가 돌파하는 거 보고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제가 무조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추가 하락 나오면 매도해야 되고 이 하단 자리 이탈은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된다. 혹시 모른다.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죠. 이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주주 환원책 현대그룹 다 좋아. 근데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움직이고 오비스 간 다음에 그다음 뭐가 가요? 뭐 제철에는 글로비스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서는 특히 현대그룹도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조차 지금 쉽지 않아요. 컨트롤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대응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기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아도 보면은요 재밌는 게 보시면 보세요. 자, 제가 기아를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제가 11시 때 방송하면서 여기 자리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박스라고 본다. 이거 기억하실까요? 이거 박스다.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 크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올해. 얘기 계속 드려왔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박스의 상단 라인이 얼추 여기 자리거든요. 이 9만 원이에요. 9만 원. 이 자리에 오면은 거의 저점 바닥이겠죠. 저항 자리가 형성되니까. 라인상으로도 얼추 그런 자리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려온다 싶으면 뭐 예를 들면은 9만 원부터 해서 10만 원 사이의 움직임이 기아차에 보인다 싶으면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자리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시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다음 보면은 여러분 뭐 체크하셔야 되죠? 자, 바이오 쪽에서 봤을 때 그냥 대장주격 보는 게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꺾여요. 시장에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차트일까요? 오늘 좀 깨지긴 하지만은 이주대로 가기도 했었고 좀 위험하긴 하네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안 꺾이면서 가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합병이 좀 무산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안 죽고 바닥에서 잘 버티면 살아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번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긴 하지만 두 진영 자체 있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다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으로 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라서 이쪽 계열은 연말 내년까지 계속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점 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105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최고가는 103만 원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 위에 멀리 있었던 저기 자리는요, 뭐 뚫어나가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저는 이미 뚫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그림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되기 때문에 라인도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바이오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인 보유를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요즘에 좀 특이점이 좀 많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주가가요 바닥에서 쫙 튀어 올라갑니다. 자, 수급 상황 보자면요. 보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뭔지 모르게 뭔가 기관과 외인들이 꽉 찬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잘 들어와요. 밑으로 내려봐도요. 계속 들어와요. 바닥에서 꿋꿋하게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성형 조금 제품 쪽 대형 쪽으로만 코스피 쪽으로 몰리긴 하는데 외인과 기관들도 그렇고 더 이상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 괜찮고 삼성 SDI도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여줘요. 물론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자동차 배터리 쪽보다는 뭐 ESS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림이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바닥에서 매수하기 쉽고 2차전지주들은 이미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기본적인 조금 마인드가 특히 대형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려왔었죠. 2분기 실적 얘기를 드렸을 때 엔솔 같은 경우도 체크를 했을 때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3분기가 얼마만큼의 적자를 줄이면서 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 2분기부터 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요? 이때 엔솔 자체를 이때부터 해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 천천히 조금씩 분할매수 해보셔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쭉 하신 분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중이 크시다면은 아직은 너무 큰 비중은 안 된다. 비중에 대한 고민만 줄여서 일부 일단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왔었죠. 그때. 그렇죠? 근데 3분기가 조금만 더 잘 나와준다면 분위기는 괜찮아요. 근데 왜 에코프로는 안 가냐는 거지. 문제가. 엔솔은 좋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왜 에코프로 라인들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신저가 패턴으로 내려갑니다. 뚜껑이 열렸다. 거꾸로 열려버렸어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에코프로 비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전에 2023년 요때 고점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방송에서 기억하실까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조심하셔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쪽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강조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차트 기억하세요? 절대 불변의 원칙인데요. 확대해 드릴까요? 이달 최고점 찍었었던 에코프로. 너무 안 보이는구나. 거래량이 폭증하는 그 순간 장대 음봉이면 윗골이 길게 달면 위험하다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순간. 네?
엄청나게 위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여기요.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확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꺾여 버렸잖아요. 완전 장대 윗꼬리가 나왔다고. 망치. 이 이후부터는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거래량을 뚫으면서 이 매물벽을 돌파하면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차트상에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보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요. 에코프로 BM도 저 때 당시에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보시면 똑같아요. 보시면 그렇죠? 네,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거래 대금 제가 표시해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윗꼬리 길게 달렸어요 이날. 똑같거든요. 이런 그림들. 근데 최근에서의 흐름은 이 종목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차트를 그냥 다 무시하고 깨버리다 보니까 종목이 뭐 회사가 하반기 때 좀 상반기보다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나와도 아직까지는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붙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조금 돌아오면서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안 붙는다는 거. 그리고 갭으로도 좀 많이 열려 있는 듯한. 자, 여기 라인 줄 그어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확대해 볼까요? 과거치 라인에서 여기 라인인데요. 천천히 상승을 줬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도요. 올라갈 때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어떤 식이었냐면 보시면 단계적으로 야금야금 갔잖아요. 똑같아요. 떨어질 때. 이때 당시에 수급적인 요인들 영향을 줘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보시면 이때도 이제 어떻게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일까요? 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우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래도 선별적으로 엔솔이든 SDI든 특히나 엔솔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희망적인 겁니다. 2차 전지주들은 조금만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짧게나마 금리에 대한 부분과 여타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가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조금 쉬었다 하시더라도 수익률 차이 뭐 5%일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가셔야 되고요. 9월은 넘기셔야 되고요. 10월 중순쯤 되고 나서 지수 체크하시고 지표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하셔야지만 조금은 뭐다? 편하게 할 수 있다.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에 제가 또 조금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뵐 테니까요. 정호의 템베거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